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7월 18일 밤 10시 45분. 제주시 조천읍의 작은 주택가에 살던 여성 A씨가 밤늦게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집안 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게 좀 이상했죠. 집에는 A씨의 중학생 아들 김군이 있었는데 이 시간까지 잠드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고 잠시 후 2층 다락방에 올라선 A씨는 소리를 치며 쓰러지고 말았죠. 16살 아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김경현군. 김군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참혹했어요. 손발이 청테이프로 다 묶여 있었고 코와 입 역시 테이프로 다 막혀 있었죠. 온몸에 곳곳에 폭행의 흔적이 보였는데요. 부검 결과 결정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청테이프며 폭행이며 이 상태로 봤을 때 범인이 김군을 정말 작정하고 살해한 듯해요. 그렇다면 보통 이런 건 면식범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김군이 평소 마을에서 아주 예의 바르기로 소문이 자자나입니다. 주민들 모두 뭐라고 하냐면 경연이는 10번 마주치면 10번 다 인사를 꾸벅꾸벅 하던 아이다 라면서 착한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나이도 고작 중3, 16살인데 누가 그토록 원한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혹시 또래 친구들? 아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어요. 원한 같은 건 말도 안 됐죠. 그렇게 면식범이다라고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하던 경찰은 예상외로 아주 빠르게 한 인물을 특정합니다. 그는 바로 48살의 남성 백광석 씨였죠. 자, 백 씨는 김군의 어머니인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인 7월 4일에 A씨의 집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은 기록이 발견돼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A씨와 동거할 당시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백광석이 A씨에게 원한을 품고 그녀의 아들 김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당시 A씨의 집 주변에 CCTV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이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설치를 해 둔 겁니다. 그 CCTV 안에 사건 당일 백광석이 A씨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편 담벼락을 타고 들어와서 2층 다락방 창문으로 올라서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있는 또 다른 남성, 공범이 있었던 건데요. 자, 우선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월 19일에 그 공범이었던 46살 남성 김신남이 주거지 인근에서 먼저 체포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백광석 또한 제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체포가 돼요. 자, 검거가 우선 됐는데 김신남은 나는 백광석 범행을 그냥 도왔을 뿐이지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다 라면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김신남이 백광석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7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범행을 뭔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송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범행이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7월 26일 백광석과 김신남의 신상이 우리에게 공개가 되었죠. 그때 더 자세한 사건 전말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A씨와 김군 모자, 그리고 백광석의 인연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A씨와 백광석은 중학교 동창이에요. 성인이 된 후에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아들을 한 명씩 키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일하던 식당에 백광석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요.
백광석이 동창이었던 A씨를 아주 살뜰하게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A씨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2018년 11월 두 사람은 교제와 동시에 A씨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백광석의 아들도 함께 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총 4명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김군과 또 백광석의 사이도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김군이 백광석을 아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게다가 백광석의 아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정말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아주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백광석이 A씨에게 집착을 보이면서부터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백광석이란 놈이 이미 여성에 대한 범죄 전과가 있어요. 지난 2003년에 교제를 하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홧김에 그녀의 집에 불을 질렀던 거죠.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그 같은 여성 있잖아요. 같은 여성을 또 한 번 찾아가서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했고요. 이걸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다 이제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한 후에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던 중 또 한 번의 살인 미수와 협박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광석은 A씨에게도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게 폭력까지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집니다. 왜 때리냐? 왜 너 연락이 잘 안 되냐? 때리고. 귀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때리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A씨는 견디기 힘들어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김군이 결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김군이 당연히 엄마를 보호했고 또 백광석에게 이러지 말라라면서 맞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백광석의 폭력이 김군에게까지 이어져요. 지난 2021년 5월 결국 A씨는 백광석과의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백광석은 A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보복 범죄를 일으키는데요. 한밤중에 집에 침입을 해서 A씨의 목을 졸랐어요. 그게 불과 사건 16일 전의 일입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심지어 이 집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관을 절단해가지고요. 이 가스를 못 쓰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스가 새어나와서 이 모자에 살해를 시도한 게 드러나게 되죠. 정말 A씨는 그 전에도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거고요. 이때 경찰이 내린 처분은 집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였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씨 집 인근에 CCTV 설치됐죠? 그리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녹화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그걸 발생한 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그냥 확인용일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A씨와 김군은 그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이 되는 스마트워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냐? 당시 경찰서에 남은 재고가 없었대요. 대신에 경찰은 A씨의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 번호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우리가 긴급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게 되죠. 좀 안일한 조치라고 보여지죠. 결국 그게 비극을 막지 못했던 거고요. 한편 접근 금지를 받은 백광석은 분노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감히 네가 나를? 그리고 그 대상은 A씨를 넘어서 아들 김군에게까지 확대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A씨한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미치는데요. 살해를 계획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바로 공범 김신남이었습니다. 김신남, 이 사람은 성범죄를 포함해서 약 10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당시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가 백광석에게 약 500만 원 정도 갚아야 될 빚이 있었는데 백광석이 이걸 빌미로 자기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김신남이 이 정도 일이 500만 원 빚 탕감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백광석 카드로 자신의 주점에서 100만 원 정도 결제를 하게 하고요. 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같이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협상이 끝났고 이후 두 사람은 A씨 집 주변을 맴돌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곧장 실행에 돌입했죠. 사건 당일인 7월 18일 오전 7시에 김신남이 철물점에 들러서 청테이프 2개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오전 9시 A씨가 이제 집에서 식당으로 출근을 하게 되죠. 중학생 김구는 집에 혼자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당시는 7월에 여름방학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김군이 딱히 외출할 계획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로 백광석과 김신남은 집 근처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계속 대기하면서 적절한 범행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16분, 두 사람은 2층의 다락방 창문이 열리는 걸 확인했고 바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김군을 결박했고 이후 분풀이라도 하듯 이 아이를 잔혹하게 폭행했어요. 추후 범인들 진술에 따르면 처형하듯 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아이한테. 그러다가 결국 김군의 교복 허리띠를 사용해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아이는 무슨 죄예요? 이후에 범인은 각자 행동했어요. 김신남은 범행 도구를 다 챙겨서 현장 빠져나왔고요. 인근 분리수거장에다가 도구들을 버렸다고 해요. 반면에 백광석은 범행 후에 무려 3시간 동안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뿌리게 되는데요. 자, 왜 그랬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추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내가 포기했다라고 진술하지만 범죄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만약에 자살을 마음먹었다면 사실 3시간 동안 진작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그럼 전문가는 어떻게 보느냐? 어쩌면 백광석이 이 집에 남아서 A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A씨도 살해하고 나서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 아니었을까요? 끔찍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 도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죠. 피해자 김군.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지키고 안심시킬 줄 아는 성숙한 아이였다고 하는데 백광석은요, 정말 이게 그냥 A씨에 대한 앙심 하나로 어린아이의 목숨을 빼앗았던 겁니다. 자, 백광석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계획범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세요? CCTV에 다 찍혀 있잖아요. 주변 맴돌았던 거. 사건 전날에 그리고 전전날에도 A씨 집 앞을 계속 서성이는 게 담겨 있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있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다닐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한데요. 심지어 A씨와 김군이 외출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골목에서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소름 끼쳐요. 이 사건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알게 되면 정말 너무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경찰의 다소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동종 전과자, 그러니까 여성을 그전에도 폭행하고 살인미수한 게 있었잖아요. 동종 전과자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도 집안에 버젓이 들어왔는데 처분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보호용 그 스마트워치, 그 당시에 여분이 없어서 못 줬다고 했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여분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에도 당장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죠. 물론 여기에 대해 제주경찰은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죄를 했습니다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에 경찰 관계자가 내놓은 변명이 사실 좀 더 어이없습니다. 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컸고 신변 보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이에요.
아니, 신변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경찰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리고 우린 누굴 믿고 신변 보호를 신청합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경찰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제도를 만들어내겠다, 수립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인 이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여전히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숨기는 게 적당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직장도 못 가요, 학교도 그만둬요, 막 숨어 지내는 게 이 현실이잖아요.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백광석과 김신남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에 열린 2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되죠. 이렇게 된 사유에는 어이없게도 김군이 중학생이고 덩치가 건장하며 살해 방식이 비교적 잔혹하지 않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 검찰 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시 한번 사형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2022년 7월 두 사람은 원심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A씨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백광석은 나중에 출소를 하고서라도 다시 자기를 찾아와 죽일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진 그런 A씨를 지켜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반 전에 발생했다는 게 더 놀라울 따름인데요. 부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력한 제도가 만들어지길, 그리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김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4월 24일 저녁 8시 30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번화가에 위치한 한 카페에 종업원 김씨가 출근합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었고요. 술을 취급하면서 밤에 장사를 하는 주점이었죠. 출근한 김씨가 막 카페 문을 열었는데 그 찰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카페 안쪽 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먼저 출근을 하셨나 싶었지만 들어오면서 분명 간판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열쇠를 꽂기도 전에 카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요. 김씨가 갸웃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즉각 바닥에 피 묻은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의 내부를 살펴보는데 그러던 중 주방 옆에 있는 소파를 보고 김씨는 주저앉고 말았죠. 그곳에는 41살의 이 카페 사장 이씨가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씨의 얼굴, 복부, 허벅지 등등 곳곳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속옷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죠.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부검을 해보니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쇼크사,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보니까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 그러니까 만취 상태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테이블에 먹다 남은 안주가 있었고 깨진 맥주병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맥주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마 범인이 자기의 흔적이 남을 것 같은 맥주잔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돼요. 가게 안에 현금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사장 이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죠. 종업원 김 씨에 따르면 이 가게는 저녁 9시쯤 문을 열고 아침 7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5만 원 정도를 내면 맥주 대여섯 병 정도 그리고 안주가 나오고요. 종업원 김 씨나 또 사장 이 씨가 손님의 말동무를 해주면서 적객을 하는 방식이었죠. 보통 김 씨가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후에는 사장 이 씨가 홀로 남아서 가게를 지킨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전날에도 김 씨는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쯤 퇴근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 이 씨는 홀로 가게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김 씨가 퇴근한 직후에 이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 카페와 벽을 맞대고 있는 옆 가게 종업원이었어요. 새벽 6시 반쯤 사장 이 씨가 큰 소리로 아씨 왜 이래?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남성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죠. 자, 그러면 정황상 이때 이 씨와 그 카페에 남아서 말다툼을 벌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현장에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방 싱크대에 남아있는 담배꽁초였죠.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장 이 씨와 종업원 김 씨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주방 싱크대에 남아있던 담배꽁초는 디스라는 브랜드로 이 씨와 김 씨가 피우는 종류와 달라요. 거기엔 남성의 털까지 묻어 있었죠.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은 DNA 분석으로 이제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경찰 DNA 데이터베이스에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DNA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단계. 경찰은 단골 손님을 비롯해서 유력한 용의자 총 400여 명을 출연했고요. 그들의 DNA와 담배꽁초 일일이 대조해봤죠. 근데 역시나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현장에 족적 남아 있었고 그것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씨의 통화 내역도 뽑았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아니 어느 곳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금방 해결될 것만 같았던 희망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사건은 결국 장기미제로 분류됩니다.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3년 7월 사건이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2013년 7월 25일 새벽 4시에 수원 권선구 고등동에서 귀가하고 있던 30대 여성 A씨가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를 공격한 괴한이 잡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36살의 남성 박 씨였죠. 경찰이 박 씨를 어쨌든 이 폭행, 절도 혐의로 검거를 한 후에 그의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하게 돼요. 그래서 DNA를 채취해서 국가수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DNA가 5년 전 그 카페 사장 이씨 살인 사건 담배에 있던 것과 일치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렇게 뒤져서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보니까 이 박 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예요. 오랜 시간 일용직과 또 길거리 생활을 반복해 왔던 사람이었죠. 따라서 A씨 사건을 통해서 이 박 씨의 DNA를 얻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사건에서 담배꽁초의 주인은 영영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DNA 주인이 나타나니까 경찰이 즉각 이걸 증거로 박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넌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부인을 하는데 경찰이 우리 DNA 증거 있다 라는 말에 태도가 바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사실 자기가 그 메탄동에 있는 술집 카페에 들어가서 맥주를 먹었다고 털어놓게 돼요. 카페 주인 이 씨와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 씨가 아우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노가다를 하세요? 라는 말에 발끈했고 우발적으로 이 씨를 살해했다라는 걸 자백하게 되는데요. 자백. 자, 오늘 사건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럴수록 불안한 건 왜일까요?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되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 씨에게 이 씨 살인 혐의까지 추가해서 검찰에 기소하게 돼요.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을 맞이하네요. 박 씨가 돌연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카페에 간 것도 맞고 그 카페 여사장 이 씨를 만난 것도 맞는데 난 죽이진 않았다 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박 씨의 자백이 없으면 이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담배꽁초는 이 박 씨가 카페에 갔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살인의 증거가 되지는 못하죠. 자, 그렇게 사건이 점점 이게 희망을 잃어가더니 결국 박 씨 번복으로 인해 기소에 실패했고요. 박 씨는 풀려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3년 반이 흘렀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2016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 말이었는데 수원지검 형사 3부의 한 검사님이 이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동안 놓쳐왔던 증거물 하나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피 묻은 두루마기 휴지였어요. 이 휴지가 원래 카페 화장실에 놓여 있던 건데 휴지 거리에 걸려 있었던 게 아니라 변기 뒤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휴지를 사용하려면 휴지를 손에 들고 사용했겠죠. 이 두루마리 휴지 심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이 씨와 박 씨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 겁니다. 자, 혈흔이 휴지에 심에 묻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피잖아요.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죠. 담배꽁초를 가지고는 현장에 있었다를 증명하지만 휴지는 이 씨가 이제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릴 당시에 박 씨가 그때 같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신감에 찼고요. 2016년 12월에 드디어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되죠. 2017년 6월 1심에서 그는 마침내 살인이 인정되면서 징역 15년형에 15년간 전자발찌 부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피 묻은 두루마리 증거가 효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간 미제였던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 여기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1심 재판이 끝나고 불과 6개월 뒤인 2018년 1월에 박 씨가 항소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죄를 받고 또다시 풀려납니다. 무죄요. 아니,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무죄가 될 수 있었냐고요?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이럽니다. 피 묻은 그 두루마리 휴지로는 박 씨의 살인을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가 손님들이 손에 들고 사용해야 하는 형태로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심지어 이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씨와 박 씨가 둘 다 손을 조금 다쳤어요. 거기서 약간 피가 흘렀고 그걸로 인해서 둘 다 이렇게 이걸 만졌다면 혈흔은 충분히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었죠. 꼭 죽이지 않았어도 말이죠. 실제로 이 두루마리 심지에서 나온 혈흔의 양이 다소 미세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혈흔이 아닌 이상 이게 살인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 거죠. 와. 현장에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부러 이 씨 시신 옆에 맥주병을 깨트려 놓았다는 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맥주잔도 챙겨갔었잖아요. 굉장히 치밀한 모습이에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토대로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범인이 그렇게 증거인멸을 생각할 정도로 철저한 성격이라면 자신의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휴지를 그렇게 현장에 남겨놨겠냐라는 추정입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한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범인의 족적이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족적이 유일하게 없는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 사람이 정말 간 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 발견된 족적이 270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정작 박 씨의 발 사이즈는 277.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280을 신고 다녔다라고 주장했죠. 자, 이 신발에 관련해서도 이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거 분명 박 씨 거 맞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박 씨가 앞서 그 A씨 폭행 사건으로 검거가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270짜리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70을 신고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박 씨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그날 신고 있던 신발이 세탁소에 맡기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매형 신발을 빌려 신은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졌고요. 더 이상 그가 살해범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죠. 이 외에도 박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더 있습니다. 박 씨가 자백을 했을 당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미란다 원칙 고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이게 이제 침해당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때 자백한 건 증거로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박 씨에 따르면 이때 자백을 했을 당시에 굉장히 좁은 접견실에 경찰 3명이 둘러싸였고 박 씨가 혼자였어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이 야, 당신이 부정을 해도 우린 이미 DNA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널 기소할 거다 라면서 이제 반협박식으로 말했다는데 결국 박 씨의 자백은요.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고 무효 판결됩니다. 그러니까 자백도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DNA가 다를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배꽁초에서 DNA가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그날 박 씨가 죽은 이 씨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 씨와 대화를 나눈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 증거들이 그가 이곳에 방문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만 박 씨도 그건 인정했고요. 하지만 그 살인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미비한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보통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증거와 증언으로 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간접 증거는 아주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라면서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살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한 거지 재판부도 범인이 누군지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온 듯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남기냐면 박 씨가 범인이 아닐 여지가 확실하게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박 씨가 범인이 아닐 여지가 확실하게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 참 애매한 말이죠. 쉽게 풀이하자면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박 씨는 법망을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갔고요. 이 찜찜한 무죄로 반전극이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영화 드라마에서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체포해 놓고도 왜 그렇게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헤맸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 정말 유례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끝내 미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해결될 것만 같은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면요. 그 유족들은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수서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날 우연히 카페에 방문했다가 동선이 겹친 운 나쁜 무고한 시민일까요?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